여기는 왜 이렇게 비어 있나요? 아? 아, 여기가요? 아, 여기는 그럼 아무도 앉으면 안 돼요? 앞으로 앉으셔야 합격하시는데. 네. 116페이지 묵건들이 할 차례죠? 네, 묵건들이 할 차례입니다. 네, 묵건들이. 116페이지. 네. 지난주에 대리라는 것은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하는 사람과 그 법률행위에 의한 효과,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가 달라지는, 분리가 되는 이런 제도를 대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했던 걸 듣고 오셨어야 오늘 듣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어요. 다 보고 오셨겠죠? 복습을. 대리와서 첫째 대리의 일반론이라고 해서 대리제 기초와 관련해서 대리제도의 뜻하고 대리제도의 기능 두 개, 사적 자체 확장과 보충했고요. 그 다음에 사자하고 구별을 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 대리행위가 있다면 본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그러려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대리인이 대리권에 의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삼면관계라고 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대리인에게 정상적인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정상적인 대리행위라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직접 기속이 된다. 이게 대리의 삼면관계였죠. 세 번째가 복대리가 있었어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걸 복대리라 했습니다. 특징이 있었고 복인권 및 책임,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묵건대리를 보면 됩니다. 묵건대리. 대리의 마지막이죠. 자, 묵건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이게 묵건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을 보면 대부분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묵건대리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틀린 것을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아버지 갑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한 없이 아들놈이 팔아먹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님이 아들에게 땅을 팔아달라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즉, 이 아들은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뭐 사업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몰래 아버님 서류를 훔쳐가지고 위임장 따위를 위조해서 대리 행위를 통해서 그 땅을 매각하는 이런 형태를 묵건대리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인의 대리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묵건대리는 대리권이 없고 뭐만 있는 형태예요. 대리 행위만 있는 형태예요. 따라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즉 본인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갑에게 땅을 내놔라 못합니다. 설령 의리 서류를 위조해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갑은 의란 병한테 가서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라는 걸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묵건대리는 다만 이 묵건대리 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1억짜리인데 후레자식 놈이 몰래 갖다 팔아먹느라고 3천만 원을 받고 팔아먹었다. 그럼 본인한테는 7천만 원이나 손해죠. 이렇게 묵건 대리 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이 자식이 한 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5억 이렇게 묵건 대리 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본인에게 일단 무효지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천에 팔아먹었다. 아버님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나 이거 절대로 인정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건 절대로 인정 못해. 인정 뭐 안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걸 추인, 거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반면에 1억짜리를 호래자식님이 5억에 팔아먹어서 아버님 입장에서는 드디어 네가 한 건 했구나. 그동안 말아먹기만 죽어라 말아먹더니 드디어 네가 한 건 했구나.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추인이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무권들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하는 걸 추인, 거절, 인정한 걸 추인, 이렇게 부릅니다. 부정을 하면, 추인을 거절하면 이 무권들의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로 확정이 돼요. 반면에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돼. 그러면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을 하느냐 추인을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유효나 무효로 확정이 되어버려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을 거절해야 확정이 돼요. 그럼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하기 전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죠. 무효는 무효인데 확정되지 않은 무효. 뭐라 할까요? 불확정적 무효. 무효는 무효인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무효,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유동적 무효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현재는 무효지만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이걸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 두 번째, 본인이 만약에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겠죠. 저 자식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해야 확정이 되는데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병은 갑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추인할까 안 할까 이렇게. 답답하니까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상대방은. 병은 갑한테 추인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최고라고 합니다. 민법에는 최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촉의 의미의 최고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빨리 돈을 갚아라. 이게 독촉의 의미의 최고예요. 또 하나는 권리자한테 권리를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의미의 최고도 있어요. 두 가지 최고가 있는데 여기서는 독촉의 의미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최고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최고. 또 하나는 요 경우. 요 5억에 만약에 아들놈이 팔아먹었다면 본인한테는 이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한테는 손해죠. 그래서 본인에게 이익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손해인 상황에서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 그럼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공평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무권대리 행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대방은 무권대리인과 한 계약을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민법상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우리 각각 두 가지 권리를 줘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해요. 협의의 무권대리. 두 번째, 요 경우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에게는 무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병은 갑한테 딱 내놔라 할 수가 없죠. 갑에게 책임지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본인에게 무효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묻질 못해요. 왜? 을은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본인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본인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는 건 그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 효과, 책임 등등이 다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갑에게 귀속이 된다는 걸 밝힌 거예요. 을은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나는 대리인에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을이 병에게 그걸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 병은 본인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병 혼자 독박을 쓰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무권 대리인은. 그래서 안 되겠다. 두 번째, 135조라는 특별한 조문을 만들어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주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무권 대리인데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무권 대리인데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이런 무권 대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의 친구가 갑한테 와서 야, 너 그 A 토지 팔려고 내놨다며. 갑이 뭔 소리요? 그 네 아들이 팔러 돌아다니던데? 서류도 다 갖고 있던데? 위임장도 있고 네 인감도 갖고 있던데? 갑은 뭔 개소리요? 나는 그놈한테 맡긴 적도 없는데 이놈이 미쳤나? 을이 아버지 땅을 팔러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갑이 들었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불러가지고 서류 내놔 이 자식아, 도장 내놔 이 자식아, 훔쳐갔어 니가? 뺏었어야 되죠. 그런데 갑은 에이 내 깔려둬. 그 땅 팔리지도 않아. 팔다 지치면 집에 돌아오겠지. 그냥 내 깔려둬. 을이 갑의 대리인을 사칭해서 갑소유 땅을 팔러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갑이 그걸 저지하지 않은 채, 그걸 제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깔려도 그러면 속사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갑이 이렇게 대리권을 줬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전혀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행동을 통해서 을이 팔러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을 제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깔려두는 갑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을에게 대리권을 줬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을은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껍데기를 갖추고 있어요. 서류 같은 거, 신분증 같은 거, 인감도장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갑이 제지를 하지 않아서 마치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여질 때 갑이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뭘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칭해서 팔러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면 당연히 그 사람을 뭐 형사 고소를 하든 뭘 하든 나한테서 훔쳐간 서류로 회수해야죠. 근데 그걸 그대로 내깔려뒀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권을 준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이렇게 무권 대리지만 사람들은 유권 대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유권 대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때 이때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해서 마련된 게 표현 대리라는 제도예요. 이렇게 우리 민법은 무권 대리에 대해서 첫째,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의 책임. 세 번째,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 대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규정해 놨어요. 이 전체를 싸잡아서 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 민법상 무권 대리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요게 머릿속에 딱 틀이 잡혀진 상태에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116페이지에 보면 무권들이 뜻이 있고 무권들이 체계가 있어요. 그거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는데 117페이지에 보면 협의의 무권들이가 나왔습니다. 요거예요. 협의의 무권들이. 요거 협의의 무권들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권들이. 이게 기본이 되는 형태야.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이 저지르는 이 행위는 무권 대리인은 주로 계약. 주로 뭐라고요? 계약.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들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의를 보면 뭐라 돼 있고 가로 안에 예를 들어 아버지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후레자식 놈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 행위를 통해서 아버님 땅을 매각하는 경우 요게 전형적인 무권대리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효과 동그라미 1, 2, 3번이 지금 말씀드린 요거예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협의 무권대리를 필두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와 표현대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 그중에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주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 순환에는 딱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뼈대를. 자, 오늘은 조금 더 추가를 합니다. 양가로 3번.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본인에게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다. 추인권이 있다. 거기 130조를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무효다. 이렇게 해놨죠. 다만 본인이 뭘 하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130조에서 본인의 추인권을 먼저 규정을 해놨습니다. 추인이란 건 추후에 인정을 하는 거다. 사후에 동의를 하는 거다. 이때 사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일사자죠.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본인이 뭐 하는 거다? 동의를 하는 거다. 잘했구나 내 자식아. 자, 요 추인과 관해서 오늘 몇 가지를 기억을 합니다. 첫째가 본인의 단독행위예요. 무슨 행위?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즉 일방적인 거예요. 본인이 일방적으로 인정하면 유효가 됩니다. 첫째 기억할 게 단독행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기억해 보면 두 번째 줄 단독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독행위 기억하시고 넘깁니다. 추인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누구한테 하는가 기억합니다. 리얼. 단독행위고 두 번째 오늘 기억할 거 누구한테 추인을 할 것인가. 보통 갑이요. 의뢰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병한테 연락을 해서 자식 놈이 저지른 행위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 병한테 추인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민법은 꼭 병에게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병에게 할 수 있는데 꼭 병에게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 갑이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들을 불러서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것도 추인이 된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 또 하나, 이 병이 그 본인의 추인을 기다리질 못하고 이 땅을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었을 때 정, 이 승계인이죠. 상대방의 승계인이에요. 이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요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머리에 오늘 박으셔야 돼.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때 꼭 상대방에게만 추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X예요. 꼭 상대방에게만 추인할 필요는 없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누구에게도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무상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곧 조문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132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인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이 그 의미를 나중에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한번 눈도장만 찍고 오늘 기억하실 것은 추인을 누구에게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오늘은. 그리고 쭉 내려가면 미음의 추인의 효과가 나와요. 추인을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유효가 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보면 133조가 있습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요거를 박스를 빡 치시고요. 별 표시를 한 책이 찢어져라 한 10,000개. 근데 진짜 책이 찢어져라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요거 뻑하면 추인 한때부터 이렇게 나와요. 추인 한때부터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네? 근데 못 골라요, 시험장 가서. 추인 한때부터 이렇게 나오면 이게 틀렸다고 골라내야 되는데 못 골라. 지금은 고를 수 있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뭐뭐 한때부터라고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예 초장부터 쐐기를 박아야 돼. 무권 대리행의 추인은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다? 계약 시에 소급해서. 추인 한때부터가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추인과 관련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나머지는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추인은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뭐 추인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지금 다 필요 없고요.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추인 거절이 나왔어요. 요거는 추인 거절했을 때 효과만 기억합니다.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 그것만.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본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기면 상대방의 최고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이 나와 있어요. 자, 요것도 조문을 중심으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하고 철회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비교 안 합니다. 오늘 꼭 필요하고 조문을 통해서 비교가 가능한 것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최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31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거 뻑하면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이렇게 나와요. 본인에게만 최고하는 거예요. 추인할지 말지를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무권 대리인에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본인에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다? 본인에게.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본인이 만약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뻑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요. 뻑. 수도 없이 나왔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추인을 거절한 걸로 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 요놈한테 대리권이 없다라는 걸 몰랐든 알았든 물어볼 수는 있어요. 선악을 묻지 않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것을 병이 몰랐든 알았든 물어는 볼 수 있다. 오늘 최고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최고와 관련해서는 물어보는 거고 본인에게만 물어볼 수 있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보고 상대방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물어볼 수는 있다. 딱 그 세 가지를 머릿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철회를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다르죠. 최고는 본인한테만 해요. 근데 철회는 본인한테 할 수도 있고 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죠. 병이 나 계약을 철회하겠다라는 말을 본인한테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구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계약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 불가.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본인이 추인을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랬죠. 근데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계약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그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가 충돌할 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요.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계약은 소멸해 버리니까 본인은 추인을 했고
상대방은 철회해버렸다. 어떤 게 우선하냐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게 우선한다? 먼저 한 게 우선한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그거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철회는 상대방이 선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134조 단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할 수 없다. 조심하셔야 돼. 안 때다 동그라미. 이거 뭐라고 바꿔서 낼 수 있을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 슬쩍 바꿔서 내면 또 못 찾아. 우리 지금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게 귀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안 때라고 안 해놓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 슬쩍 바꾸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것들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상대방이 안 때는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은 오늘 이렇게 딱 세 가지를 구별을 좀 해주시면 돼요. 협의 무권돼서 오늘 기억하실 게 여기 전부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몇 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121페이지 양가로 4번이 있어요. 양가로 4번은 요거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본인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말이죠.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더 이상 상대방은 본인한테 땅내나 어쩌고 저쩌고 말 못합니다. 그럼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무권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도 원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특별하게 135조를 만들어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더라. 이게 135조예요. 당연히 그 요건이 뭐냐 말이에요. 요건. 우리 첫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랬어요. 이유는 대리 행위라는 것 자체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나 책임은 다 누구한테 발생한다? 본인한테 발생하는 걸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니까 병원자 독박을 써서는 안 되니까 특별하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해 놨으니 그 요건이 뭐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자, 조문만 가지고 조문 속에 들어있는 요건만 오늘 파악합니다. 조문 속에는 없고 해석을 통해서 필요한 요건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건 해석이 필요하니까 조문에 들어있는 요건만 생각을 해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135조 1항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라고 돼 있어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무권 대리인이고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무권 대리 행위가 있고 이런 뜻이에요.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으니 을은 뭐고? 무권 대리인이고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추인을 얻지 못했어.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이 요건이에요. 그럼 끝에 뭐라고 하세요?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을이 무권 대리 행위를 했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항에 봤더니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을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이 항을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럼 책임을 안 지죠. 얘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럼 무권 대리는 책임지지 않으니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에? 아니.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있으면 책임을 안 지니까.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뭘 고민을 해. 선의, 무과실. 선의만 갖고는 안 돼요. 선의, 무과실이 돼요. 분명히 여기는 안 때 이렇게 안 돼 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선의만 갖고는 안 돼요. 선의, 무과실. 요거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땡.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된다.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도 적용을 안 한대요. 얘가 제한능력자일 때도 책임을 안 진대. 예컨대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은 후레 자식이 7살짜리야. 어?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제한능력자는 책임 능력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조문을 통해서 135조라는 조문을 통해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조문에 있는 거 4개 외우세요. 나중에 조문에는 없으나 해석을 통해서 요건이 몇 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추가하고 일단 조문에 들어있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4개. 머리 박자. 특히 요거 잊지 말자.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앤드 무과실이어야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다시 135조 1항에 가면 그 책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땅을 넘겨주거나 손해를 배상하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계약을 이행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죠. 누가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요것도 꼭 기억하세요. 135조 1항에 보면 상대방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대방 선택도 박스를 치고 달달달달. 우리 지금 121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거기 양가로사의 조문 박스 보고 있고요. 135조 1항 두 번째 줄 상대방 선택이라고 밑줄 그어 있는 거 이거 박스를 치고요. 별 표시를 10,000개. 뻑하면 이것도 무권 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맨날 그렇게 나와.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선택했어. 야, 손해를 배상해. 그랬더니 무권 대리인 아니 걱정하지 마. 나 딱 넘겨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못해. 상대방이 너 손해배상해. 그러면 손해배상해야 돼. 누구의 선택에 따른다? 상대방 선택. 무권 대리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에요. 자, 무권 대리 두 덩어리 봤어요. 나머지는 지금 안 보고 123페이지로 가봅니다. 표현대리가 나왔네요. 그렇죠? 표현대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표현대리 위에 보면 동그라미 3번 한 거 뭐 가보세요. 대표예제. 대표예제 동그라미 3번을 가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악의죠?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좀 전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앤드, 무과실해야 돼요.
근데 알았어요. 계약이행 청구할 수 없지. 그게 답이야. 무권 대리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저 먹어요. 어렵지 않죠?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 나머지 예를 들어서 1, 2, 4, 5번을 몰라. 몰라도 괜찮지. 3번에 답이 있어. 이렇게.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요 기본이 되는 것만 알아도 답이 골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게 무권들이. 자, 이제 마지막 표현 대리를 보겠습니다.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을이 갖고 있는 서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판다. 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 A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필요할 것이고, 위임장 같은 거 필요할 거고, 갑의 신분증 필요할 거고, 갑의 인감도장 필요할 거고, 인감증명서 같은 거 필요할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만약에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의심하지요. 왜 위임장이 없지? 왜 갑의 신분증이 없을까? 왜 갑의 인감도장이 없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서류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서류가 완벽할까? 갑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더라. 아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을이 아버님 갑의 각종 서류를 훔쳐다가 병한테 팔고 있어. 그 사실을 본인이 알아. 아는데도 그대로 내깔려둬.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이 이놈이 무단으로 팔아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깔려두고 있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리권을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갑이 을에게 A 토지에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면서 대출을 받아와라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이때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려요. 을은 매각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을이 이 땅을 판 건 분명히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은 몰라. 매각권이 있다고 믿어.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를 받어. 보통 담보대출을 부탁하게 되면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뭐라고 써요? 대출용이라고 쓸 거예요. 용도란에. 그런데 그 인감증명서에 용도가 적혀있질 않아.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용도란 채우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걸 얘한테 건네줬어. 그래서 이놈이 그 인감증명서 용도란에다가 부동산 매도용 써가지고 보여줬어.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매각 권한이 있나 보다 라고 믿겠지요. 갑에게 일정 부분 원인이 있지. 이런 경우 권한을 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몰라. 이런 경우. 세 번째,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런데 을이 안 해. 그래서 갑이 수권행위를 철회했어. 수권행위 철회하면 을에겐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수권행위를 철회하게 되면요, 갑이 처음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넘겨줬던 서류와 도장 회수를 해야 되죠. 인감증명서도 떼줬을 것이고, 갑이 을에게 신분증도 줬을 것이고, 인감도장도 줬을 거고, 등기권리증도 줬을 거고, 위임장도 써줬을 거예요. 그런데 갑이 철회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서류를 회수하거나 폐기를 하는 걸 확인했어야 돼. 근데 갑이 수권행위를 철회만 하고 각종 서류 및 도장을 회수를 안 했어. 그래서 을이 그 서류 및 도장을 가지고 매매 행위를 했어. 순서대로 볼게요.
팔아달라 부탁을 하고 서류를 준 상태에서 철회를 했는데, 철회했다면 그런 대리권이 소멸했어. 그런데 철회를 하면서 서류 등을 회수를 안 했어. 을이, 갑이. 그래서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했어.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서류가 완벽하니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요런 경우. 분명히 을의 행위는 무권 대리지만 서류가 퍼펙트하고 갑에게 일정한 원인이 있을 때, 그래서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럴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뭐라 한다? 표현 대리라고 한다. 그 의의를 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의 무권 대리 행위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 겉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겉모습을 갖추게 된데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거나 본인과 무권 대리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뭐라 한다? 무권 대리를 한다. 표현 대리를 한다. 표현 대리. 알고 있었어요. 슬쩍 바꿔봤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기나. 자, 이렇게 표현 대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세 개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자, 오늘은 표현 대리 개념하고 표현 대리 공통의 효과 몇 가지만 볼 거예요. 자, 먼저 표현 대리 유형 세 가지. 첫째가 이런 경우예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을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갑이 알면서도 그대로 내깔려둬요. 마치 대리권을 준 것처럼. 실제로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을 준 것처럼 갑이 행동을 해. 이걸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합니다. 수여가 아니고 수여의 표시라고 해요. 대리권 수여까지 있으면 수권행위예요. 근데 이건 수여의 표시라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준 것처럼 표시. 이게 수여 표시예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대출 권한을 줬어요. 그걸 넘었어요. 권한을 넘었지요.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세 번째가 요거. 매매할 권한을 줬다가 철회를 했어요. 대리권 소멸했죠? 소멸 후의 무권대리. 이걸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대리가 있어요. 세 가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권한 넘은 표현대리,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 세 가지 형태의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유형이고요. 표현들의 뜻 말씀드렸고요. 유형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공통의 효과를 봅니다. 먼저 거기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권 대리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효가 될 뿐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해서 그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넣으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경우. 나중에 병은 갑에게 딱 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뭔 개소리야. 어른 무권대리요. 둘이 소송이 붙어. 소송이 붙으면 이 병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송에서 뭘 주장할까?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판사님, 제가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은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따라서 을은 유권대리입니다. 갑 저놈은 수권행위를 철회해서 을에겐 대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판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권행위를 철회해놓고 왜 서류를 회수 안 했을까요? 서류를 회수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수권행위를 철회했다면. 근데 갑이란 놈은 수권행위를 철회했다고 하면서도 서류는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갑은 수권행위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겠지요.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즉 병은 갑하고 소송이 붙으면 유권 대리를 주장을 해요. 뭘 주장한다고요? 유권 대리라고 주장을 해요. 판사님, 어른 분명히 유권 대리입니다. 갑이란 놈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갑의 주장대로 습권행위를 처리했다면 서류를 회수했어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은 습권행위를 처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라고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살펴봤더니 병의 주장이 아닌 갑의 주장이 더 타당해. 각종 증거를 봤더니 수권행위를 처리한 게 분명해.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을 해. 그럼 법원은 유권대리는 아니더라도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병을 승소시킬 수 있죠. 그렇죠? 법원 입장에서는 병이 주장하는 유권대리를 인정하든 병이 주장하지 않은 표현대리를 인정하든 병을 승소시킬 수가 있어요. 법원 입장에서는 유권대리를 인정하든 표현대리를 인정하든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병이 주장하는 유권대리가 아닌 법원이 표현대리를 인정해서 병이 주장하지도 않은 표현대리를 판단해서 그걸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민사소송은요,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를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머리 박으세요.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만 주장하고 있어요?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는 주장하지 않은 거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꼭 기억하시려고. 상대방은 법원은 뭘 판단할 필요가 없다? 표현대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게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된 거라서 전후 사정은 제가 톡톡 떼놓고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사소송은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각과의 소송에서 유권대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는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표현대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밑에 유형이 3가지가 있고요. 한정 넘깁니다. 양가로 4번에 표현대리 효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을 먼저 기억합니다.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만약에 병이 유권대리만을 죽어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법원이 봤을 때 유권대리가 아니야. 근데 법원이 봤을 때 표현대리가 성립을 해.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라고 판결해줘서는 안 되고 병을 패소시켜야 돼요. 자, 패소한 병이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다음에는 표현대리를 주장해. 그럼 법원은 표현대리를 판단할 것이고 인정이 된다면 그제서야 병을 승소시킵니다. 그리고 갑에게 너는 책임을 져라. 이렇게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갑. 요렇게 주장을 합니다. 갑은. 판사님, 제가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병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병의 잘못만큼을 까고 책임지겠습니다. 이걸 과실상계라고 해요. 우리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하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서 배상액을 정하죠. 가해자 잘못이 80%, 피해자 잘못이 20%, 손해가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다 배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20%를 까고 80만 원만 배상. 이걸 뭐라 한다? 과실상계. 그러니까 갑이 병과의 소송에서 판사님, 이 병은요, 을하고 거래할 때 저한테 확인만 했더라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저한테 확인하지 않아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즉 병의 과실을 주장해요. 갑이. 그러니까 병의 그 과실만큼은 까고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병이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을과 거래할 때 병이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병은 을하고 거래할 때 갑에게 확인만 했더라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으니까 병에게 분명히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어요. 법원도 그걸 인정해요. 맞다, 네 말대로 병이 을과 거래할 때 너한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병은 너한테 확인할 필요가 없다. 왜? 서류가 완벽해. 대법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을이 병한테 보여주는 서류가 완벽한데 뭘 굳이 갑 너한테 확인하냐? 확인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병이 을과 거래할 때 갑 너한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과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표현대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실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뭐가 전제가 된다? 무과실. 무과실일 수밖에 없다. 서류가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을과 거래할 때 갑 너한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표현대리 성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그 상대방의 과실을 깔 수는 없다. 본인 너는 전적인 100% 책임을 져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2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직접 상대방. 양가로 5번을 보세요. 우리 민법상 표현대리라는 제도는 무권 대리인과 거래 행위를 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상대방만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직접 상대방. 그래서 그 위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 양가로 5번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누구만을 말한다? 직접 상대방만을 말한다. 이 직접 상대방이 125조나 126조나 129조를 보면 제3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125조를 보세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제3자가 누구다? 상대방. 우리 지금까지 제3자 굉장히 많이 봤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자가 일단 2명이 있었어요. 하나가 보호받는 제3자가 있었고, 또 하나가 사기치는 제3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한 명 나타났어. 표현대리 행에서 직접 상대방. 요 놈도 조문에서 뭐라고 돼 있다? 제3자. 요 놈만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정한테 팔아넘겼어요. 전득자. 근데 얘가 선의 무과실이야. 직접 상대방의 전득자가 선의 무과실이야. 전득자.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선의 무과실이 아니야. 근데 얘가 선의 무과실이야. 정의. 나도 선의 무과실이니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나도 보호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다시 한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직접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누구만? 직접 상대방만. 요 세 가지를 오늘 표현대리 효과에서 머릿속에 넣으세요.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특히 1번, 2번. 좀 전에 체크했던 거 아까
표현들이 관한 주장이 없다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요 126조 권한 넘은 거 잘 보세요. 법정 대리인이 권한을 넘든 임의 대리인이 권한을 넘든 성립합니다. 요것도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묵건들이가 있든 임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묵건들이가 있든 성립합니다. 그런데 요거 보세요. 요거 임의 대리권 수요 표시와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을 수 있는데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거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법정 대리는 누가 수여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25조는요. 임의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만 성립할 뿐 법정 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요 두 놈은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를 묻지 않고 적용이 됩니다. 임의 대리권을 넘었다 법정 대리권을 넘었다. 임의 대리권이 소멸했다 법정 대리권이 소멸했다.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요 놈은 수요라는 말이 있어요. 수요는 다른 말로 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권은 누구에게만 적용돼요? 임의 대리에만. 따라서 125조는 임의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만 성립할 뿐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거까지.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한 장을 넘기세요. 126페이지. 양가로 3번에 적용 범위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만 체크. 126페이지 양가로 3번 적용 범위 126조나 129조는 구조와는 달리 125조는 임의 대리권 수요 표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있을 수 없다. 거기까지. 오늘 묵건 대리는 딱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 정도 뼈대를 잡아두고 나중에 표현대리 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요게 있어야 요 세 가지 볼 때도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묵건대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싹 기본적인 틀을 잡았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서 이게 머리에 뼈대가 잡혀 있어야 3월달, 5월달에 살을 붙입니다. 그 살을 붙여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머리에 넣으세요. 여기 묵건대리. 좀 쉬었다가 무효 취소 보겠습니다.